경계성 성격장애. 이게 정신과에서 치료하기 어렵다는 게 왜냐하면 불안이 너무너무 심하기도 하고 툭하면 분노 발작을 일으키고 아주 너무너무 모든 정신과 질환은 다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저한테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이 오면 선생님은 저한테 신이나 마찬가지세요. 완전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테러 돌변해서 이 개벽다구 같은 인간아 네가 의사야 어쩌고 하면서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막 자기 분이 저러면 나갔다가 카터칼 같은 거 와서 막 몸을 자해를 하죠. 제가 레지던트 때문에도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 오면 그냥 보내라 그랬어. 저는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 오면 난 굉장히 반가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증상들이 다 보여주는 정말 치료를 하면서 그게 이렇게 치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 보이는 환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경계성 성격장애. 이게 정신과에서 치료하기 어렵다는 게 왜냐하면 소위 모든 증상에 다 걸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보이고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가 갑자기 조증처럼 뛰었다가 하는 기분의 변화가 죽을 듯하고 그 다음에 또 불안이 너무너무 심하기도 하고 또 툭하면 분노 발작을 일으키고 아주 너무너무 모든 정신과 질환은 다 가지고 있는 자파상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변덕이 죽을 듯해. 그런 걸 우리가 영어로 오실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면 굉장히 갑자기 막 예를 들면 저한테 환자분이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이 오면 선생님은 저한테 신이나 마찬가지세요. 선생님이 제 문제를 다 치료해 줄 걸 믿습니다 하듯이 하면서 그냥 완전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치료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 뭐 예를 들면 약을 6개월치 한꺼번에 좀 주실 수 있냐는 등 이런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갑자기 테러 돌변해서 이 개벽다구 같은 인간아 네가 의사야 어쩌고 하면서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막 자기 분이 저러면 나갔다가 갖고 들어와서 카터칼 같은 거 와서 막 몸을 자해를 하죠. 그리고서는 또 안 보여요. 집에서 연락이 오죠. 요새 얘가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냐? 여차 했었다. 그 병원에서 와갖고 매일 술이 떡이 되게 먹고 그러고 있다. 그러다가 한동안 안 나타나다가 또 와서는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명목인 문제를 모른다는 거야. 가족들도 오죽하면 그냥 선생님 제가 난 자식이지만 너무 변덕이 죽붙어서 난 도무지 이해도 못하고 못 키우겠어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 틀을 가진 성격인 거죠. 대개는 어려서 학대를 많이 받고 성장한 그런 성장 배경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치료가 굉장히 어렵죠. 우선 치료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스키마 치료가 나오면서부터 스키마 모드 치료라는 게 있어요. 또 스키마 안에. 그 스키마 모드 치료를 해보면 한 사람 안에 각각의 또 인격체가 따로 있듯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중인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지? 그것처럼 내 안에 14가지 스키마 모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려서 성장할 때 사랑 못 받고 막 툭하면 학대받고 이러면 취약한 아이가 내 안에 있어.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 굶주린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아이 모두가 활성화가 된다는 용어를 쓰는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얘가 활성화되면 굉장히 두렵고 막 외롭고 슬프고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나 지금 외롭고 슬퍼 이러잖아. 근데 우리가 스키마 모드 치료를 하면 그때 그렇게 보질 말고 내 안에 취약한 아이가 이렇게 슬퍼하고 불안을 느끼는구나로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파트,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부분화라 그런데 나의 전체가 아닌 나의 일부가 그러는 걸로 보라 이거야. 그리고 치료의 목표는 내가 건강한 어른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야. 건강한 어른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어른 모드를 활성화시켜주고 키워주는 게 치료의 목적인 거예요. 정신치료의 목적. 일시군집은 불안이 지나쳐. 그래서 여기에 회피성 인격이라고 있어요. 회피성 인격은 이 사람들은
사회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하고 회피성 인격 장애하고 굉장히 많이 공존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타인하고 친해지고 싶어. 네.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고 그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고 사랑하고 싶은데 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네. 자신들을 너무 결함 있게 보기 때문에 네.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할까? 아. 이게 심해. 그러니까 회피는 누가 하냐면 남들이 회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회피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 이해나 기자를 하고 사귀고 싶어. 네. 근데 이러는 거야. 사귀고는 싶은데 저 사람하고 네, 네. 내가 말 붙이면 분명히 나를 싫다고 그럴 거야. 미리 자기 편에서. 그러니까 말을 붙이지도 못하고 밤낮 속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백하면 네. 저 태자 맞을 게 뻔하다라는 식의 아주 이건 거의 믿음 수준으로 갖고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걸 회피성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죠. 네. 그렇구나. 의존성 인격은 뭐냐면 네.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할 동안에 네. 이제 부모들이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고 네. 지나치게 사랑하면 너무 과보하잖아.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애들은 기다가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 뭘 자꾸 일어서려 그러다면 자꾸 자빠지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 네. 근데 그런 거 애가 요만큼이라도 다치거나 할까봐를 걱정하는 과보적인 부모들은 아이고 잡아서 일으키고 네. 쓰러질까봐 잡아주고 이러면 애가 발육이 더디잖아. 즉 왜? 지가 할 기회를 다 대신해 주는 거야. 이 과보적인 부모 밑에서 큰 사람들은 의존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네. 모든 중요 결정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못 내려. 왜? 자기가 내리려고 그러면 불안해. 잘못될까 봐. 자신감이 없지. 마마보이 같은 그렇지. 마마보이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엄마든 아버지든 그런 의존의 대상이 있는 거죠. 나중에는 엄마 아버지까지 너무 피곤해지지 않을까요? 자기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피곤해지지. 되게 그래서 그럴 때가 와요. 네. 어떤 때냐면 야 이제 좀 네가 한번 해봐라 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언제가.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게 되죠.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나이 돼서 이제 네가 해봐라 하면 그나마 난데 네. 그 관계가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부모들도 그러니까 문제지. 자식을 놔주질 못하는 거야. 예? 심지어 그러니까 쟤 항상 걱정을 하죠. 쟤 내가 죽으면은 쟤는 누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러는데 그럼 빨리 이 자기 자식이 독립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답인데 네. 그걸 못하면서 쟤 지금 나이에 저거 이제 뭘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네. 그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나이가 70 뭐 80 이런 사람이 네. 40, 50된 자식을 계속 같이 데리고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 당연히 못하겠죠. 무슨 자기가 중요한 결정 내리질 못해. 답은 그거죠. 사랑하되 사랑과 의존을 구분하게 만들어줘야지.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사실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조절해야지. 자기가. 그래서 과유불급이잖아. 너무 지나쳐도 어려운 문제고, 거예요. 그치? 네, 예. 진짜. 그 다음에 네. 강박성 강박성 성격 마지막. 네. 강박성 성격은 원래 강박장애는 네.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네. 뭔가 덜컹하는데 혹시 내가 사람을 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와. 그러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사람 없었잖아. 근데 가질 못해. 진짜 그럴지도 모르잖아. 이게 너무 강하니까 좀 갔다가 아니야. 그러면서 차를 묻히거나 뒤로 빠꾸고 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가서 확인해야 돼. 그리고 없구나. 정말 안 치웠겠지. 또 가나 또 그 생각이 들어. 이런 식으로 원치 않는 생각 들어오면 불안하고 찝찝해지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체크하고 네.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종일 이런 걸 하는 거야. 온종일. 강박증이 좀 심한 거를 말하는. 그런데 네. 강박성 성격은 네. 그거랑 좀 달라요. 그건 강박 장애야. 강박성 성격은 이런 것. 대표적인 인물이 예전에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에 나온 스크루지라는 네. 인물이 네. 있어요. 스크루지. 네, 네. 아주 인색하고, 네, 인색하고. 돈 쓰기 그런 거잖아. 구두쇠잖아. 네, 네. 그러면서 정도 없고 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차갑고 감정이 굉장히 차갑고 그쵸. 닫혀져 있는 그런 그쵸. 성격. 네. 그런 성격이 강박성 성격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꼼꼼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저 사람 되게 꼼꼼하다는 표현 많이 쓰고 그리고 철저하게 구두쇠고
인색하고 이런 사람들. 네. 그 특성이 강박성, 강박성 그렇구나. 인격이에요. 근데 너무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좀 재밌어요. 이게 아니 그런데 봐봐요. 지금 제가 설명한 네. 이 특성들이 있잖아. 근데 제가 지난 30년 동안 네. 정신과 의사 생활하면서 네. 여기에 정확하게 빡 들어맞는 환자들을 네. 본 일이 많지 않아. 특성 경향이 그렇지. 책에 나오는 그 모든 증상을 다 그리고 보세요. 이 기자님도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저런 건 나도 좀 있는데. 맞아요. 제 눈빛 아마 보셨을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도 있는 건데 이런 거거든. 여기 있는 특성들이 사실 조금씩은 다 있고 그렇죠? 이 저기 칼 융 같은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실은 갖고 싶지 않은 건 섀도우라 해서 다 그림자처럼 뒤에다 집어넣고 없는 척하는 거야. 응? 그리고 페르소나 나는 이런 사람이라면서 외부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는 우리 인간 다 갖고 있다 이거야. 뭐가 바깥에 특히 드러나서 활성화되느냐 이게 차이인 거라 이거예요. 진짜. 이게 성격장애 사실 네. 재밌어요. 그리고 성격장애 특징은 네. 본인이 괴로워서 치료받으러 오기보단 주변 사람들이 괴롭다고 해서 치료 좀 가라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네. 그 와서도 아니 자꾸 저 가보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건 문제예요라고 해서 오는 경우 많지 않아. 네. 이때는 물론 원장님이 이제 인지행동 많이 하시니까 이럴 때도 약물로 치료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예. 성격의 틀, 스키마는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야. 예. 증상들, 예를 들어서 불안, 우울, 분노라는 감정적 증상이나 또 뭐 잠을 못 잔다든지 두통이나 소화장애나 뭐 이런 성적인 이런 건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잖아. 네. 근데 성격의 틀인 스키마는 네. 약 가지고 끄떡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격장애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인격장애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본인이 문제라는 생각을 잘 못 갖거든. 되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네네.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네네네. 물론 예를 들면 회피성 여기에 보면 회피성 인격이나 의존성 인격 같은 사람들 네. 본인이 괴로우니까 네. 치료 이런 경우는 본인 치료받으러 오는 경우들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이 A군에 속하는 망상성, 분열형 네. 치료받으러 본인이 오지 않아요. 왜 본인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 그리고 B군 중에 경계성 성격장애도 네. 타인에 의해서 많이 오게 되지. 그러다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꾸 선생님 오면 이러죠. 선생님 나 왜 이러죠? 해요. 근데 오늘날 그 뉴스는 뭐냐면 심지어 이 경계성 성격장애처럼 정말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 오면 그냥 보내라 그랬어. 치료 관계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하고 병원 분위기만 안 좋아지니까 보내라 그랬는데 요새는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 오면 난 굉장히 반가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증상들이 다 보여주는 정말 그 치료를 하면서 그게 이렇게 치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 보이는 환자들이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거 치료 요즘의 경향은 누가 한다고? 본인이 하는 거거든. 이 환자분들한테 예를 들면 그 요즘에 이제 이 스키마 치료 관련된 자조 서적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잖아. 네. 그러면 읽고 나면 선생님 내가 왜 이러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나도 나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제 내가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하면서 치료에 이렇게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치료를 방법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바뀌는 거죠. 그러면 치료가 되기는 요즘에는 경계성 성격장애 그 네덜란드에서 2011년도 지금부터 한 9년 전에 나온 스타디 결과만 봐도 네. 요즘엔 그 뒤에 후속 스타디 굉장히 많은데 네.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를 스키마 치료로 3년 동안 치료를 했어요. 네. 일주일에 2번씩. 네. 그랬더니 50%가 컴플리트 리커버리 완치가 됐다는 용어라. 그건 무슨 굉장히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거야. 근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계성 성격 장애를 고쳤을 때 그 보람이나 뿌듯함도 엄청난 훨씬 거지. 더큰것 엄청난 같아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지행동 치료 한 10년 하면서 좋아지는 환자들이 많아서 신났지만 점점 그 사람들한테는 관심 떨어지고
왜 안 낫지? 안 좋아지는 환자한테 관심 가지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키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야. 성격의 문제. 네.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스키마 치료를 배워서 또 치료를 하니까 네. 좋아지니까 또 신이 나는 거예요. 치료적 성과가 좋으니까. 응? 그렇게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그 다음에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이제 오늘날 명상의 전성시대예요. 네. 왜냐하면 동양에서부터 계속 오래전부터 네. 수천 년 내려왔던 명상이 네. 서양으로 넘어가서 심리학, 정신의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거야. 네. 근데 이 명상이라는 건 뭐냐?